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 20여 곳에 대남 비방 방송을 위한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철거한 지 2년 만입니다. 우리 군도 대북 방송 시설을 복구할 방침인 가운데 접경 지역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탈북민 단체가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살포된 전단이 강원도 홍천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미 정상관계를 비웃고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명 초안도 북한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을 주도한 미 국무부를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무능한 거짓말쟁이라면서 재차 비난했습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학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러시아 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우리 항운노조 조합원 등 160명을 즉각 격리 조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어제 하루 46명 늘었습니다.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30명, 지역 발생은 16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상임위 구성 문제로 한 달 가까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통합당에 오늘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모든 상임위 포기를 고수한 채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수가 점차 늘고 있는데 저희 YTN 중계 카메라에 이 대남 확성기가 포착됐습니다. 접경 지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강화 평화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다연 기자가 나가 있는 그 평화전망대 바다 건너 쪽에도 확성기 설치된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잡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평화전망대에서 바다 건너 불과 2km 떨어진 곳에 북한 황해도 개풍군이 있습니다. 이 YTN 중계 카메라에 확성기가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개풍군 원정동쯤으로 추정되는데 2년 만에 다시 설치된 겁니다. 마치 사각탑처럼 생긴 확성기는 스피커를 적게는 30개, 많게는 80개까지 쌓아 만든 고정식입니다. 성능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전력난도 전력난이지만 스피커가 워낙 낡아 확성기를 틀어도 그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주간에 10km, 야간에는 24km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미쳐 북한 군부대에도 들리는 우리 군의 확성기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62년 북한은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최전방 근무 군인들의 월북 등을 유도하기 위해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대북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1990년대부터는 대남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출력을 최대로 높여 남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막는 대북 심리전 제압용으로 목적을 바꿔 사용했습니다.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대북 대남 방송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양측은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는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 사례로 꼽힙니다. 북한군이 당시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만큼 이번에 설치되는 확성기 개수도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20여 곳에 설치된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규모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2년 만에 다시 확성기를 설치한 것은 대남 심리전 차원의 후속 조처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대남 전단 1200만 장을 인수했다며 살포를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연일 경고성 메시지. 네, 지금 현장 연결하는 사이에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대남 확성기들을 다시 설치한 데 대해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설치로 맞불을 놓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아직 공식적인 우리 군의 발표는 없었는데 이 대북 확성기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겁니까? 네, 국방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맞대응 차원에서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은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20여 곳에서 확성기를 설치했는데 과거에는 40여 곳에서 가동했던 만큼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은 대남 방송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방송을 시작한다면 우리 군의 맞대응 조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할 거라면서 상응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한다면 대가를 치를 거라고 국방부는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최전방 지역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심리전에 극히 예민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는 방송시설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만일 남북이 확성기를 이용한 심리전을 재개한다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이 대북 정찰도 강화하고 있군요. 네, 우선 군은 육해공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도 연일 우리 측 상공에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최근 괌에서 철수했던 B-52 전략 폭격기들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출격해 일본 열도 북쪽까지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비난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자 도발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를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지적한 한국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철면 피한 망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남북관계 파괴자들의 뻔뻔스러운 추태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예고에 대한 통일부와 여당의 최근 입장에 대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또 합의 위반에 대해서 논할 것 같으면 남한 당국은 입이 10개라도 말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북침 전쟁 연습을 포함한 온갖 적대 행위를 감행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등 남북 합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파기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어제 자정쯤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 살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살포된 대북전단이 강원도 혼천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지금 어디에 떨어졌는지 사실관계는 경찰이 확인 중이라고 하고 일단 탈북민 단체가 우리가 뿌렸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자정쯤 경기도 파주시 덕은리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책자 500건과 1달러 지폐 3,000장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서만한 감시를 피해 살포를 진행했는데요. 보내온 사진과 영상 보시겠습니다. 촬영하는 카메라 외에는 주변 불빛도 없는 곳에서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살포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담겼던 기존 영상들과 달리 전단을 하늘에 띄우는 모습만 짧게 담겼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단체로 지난 2005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동안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대표가 아닌 회원 6명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상학 대표는 자료를 통해 경찰에서 본인을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교육해 살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정부에 대해 강하게 반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려 하냐면서 북한 정권에 속고 있는 부모 형제에게 진실을 전하는 편지가 어떻게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나 감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북한에 날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과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24시간 경비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영상 장비에는 전단을 실은 풍선이 북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야산에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대형 풍선과 함께 김일성, 김정은, 김여정 등을 포함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풍선에 대북 전단은 붙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파주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있었다면서 어제 살포된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 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한국과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발병 시 주민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이 결의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이 일파만파인데요. 이 정식 출간을 앞두고 존 볼턴 보좌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알게 된다면 크게 웃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명 초안은 북한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국무부를 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둘 사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면 크게 웃을 것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한 친서는 북한 노동당의 선전부 직원들이 작성했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또 북미 회담을 주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협상가들은 통제불능 상태인 것 같았고 협상에 대한 열정에만 사로잡혔었다는 겁니다. 특히 비건 대표는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회고록 자체가 잘못된 사실투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e Federalists talked about the numerous serious factual flaws which have been underlined as being false by Pompeo, Lighthizer, and others who have all come out and said that this book is full of mistruths about themselves and about others in this administration and certainly about the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에 대해 무능한 거짓말쟁이라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기회를 줬지만 제정신이 아닌 인사로 여겨졌고 호감을 얻지 못해 상원의 인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거짓말로 꾸며졌고 국가 기밀 정보까지 공개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백악관은 회고록 출판을 막는 소송 과정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 110개를 포함해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16명이었지만 부산으로 들어온 러시아 선박의 영향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30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제 신규 확진자가 10명대였는데 하루 만에 다시 40명대로 는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46명입니다. 누적 환자는 12,48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16명이고 해외 유입이 30명으로
2배 가까이 됩니다. 어제 가장 많은 확진자는 검역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모두 26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데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선원 16명이 집단 확진한 데 따른 여파로 추정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명, 경기가 7명, 인천이 1명으로 수도권이 14명입니다. 이 밖에 대전에서 4명, 충북과 대구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81명으로 늘었습니다. 27명이 격리 해제돼 완치율은 87.4%로 다소 떨어졌고 현재 치료를 받는 사람은 1295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많은 확진자를 내왔던 방문 판매 업체가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절차가 요구됩니까? 네,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된 업종은 방문 판매 업체와 유통 물류센터,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그리고 뷔페 식당입니다. 이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사업주나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와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방역 수칙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감염 사례가 최소 2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 2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관악구의 한 방문 판매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엄 기자 나가 있는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해서 확진 사례가 연일 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추이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리치웨이와 관련된 최소 확진자 수는 최소 256명, 집단 감염 사례만 10건 이상입니다. 안양시는 오늘 72살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에 사는 이 남성은 지난 19일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 역삼동에 사는 27살 남성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리치웨이 2차 감염지인 명성하우징의 직원과 서초동 주점에서 접촉했습니다. 이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는데 자가격리 해제 직후 받은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별다른 동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이곳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 전파 속도는 매서운데요. 교회를 포함해 콜센터, 학원 등 감염 사례만 적어도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호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굿모닝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53살 여성도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입소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확산 초기 단계라고 규정하며 이제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동안 하루 평균 30명 이상 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서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본격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나 깜깜이 환자 비율 등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앞서 1일 확진자 통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이 격리되기 전 배에 실린 냉동 어획물을 내리려고 우리 근로자들이 배에 탔고 또 접촉했다는 겁니다. 이 방역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전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입니다.
이배 선장이 최근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선박 대리점이 알려오면서 국립부산검역소는 전체 선원 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6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절반이 넘는 선원들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확진자들이 타고 있는 선박이 부산 감천항에 정박하면서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 사실을 모른 채 냉동 어획물 하역 작업을 위해 이 배에 오른 우리 항운노조원은 30명이 넘습니다. 선박 수리공과 도선사도 배에 타고 내렸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과 접촉했거나 같은 공간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부산시 등 방역당국은 배에 직접 오른 사람 외에도 함께 일하는 육상 근무자 등 160명을 격리하고 밀접 접촉자부터 검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들은 선박 내 별도 공간에 일단 격리한 뒤 오늘 중으로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합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상황이 좀 내일 또 봐가지고 또 검체를 다시 또 뜰 수도 있는. 하역 작업 당시 러시아 선원과 우리 항만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거로 알려지면서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에 실린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YTN 차상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방역당국과 수도권,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도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게 각별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료진들이나 국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의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해서도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이 시급하죠. WHO는 전 세계인이 쓸 백신을 만드는데 최소 2년 반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생 초기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에 도달하는데 석 달 넘게 걸렸지만 최근엔 단 8일 만에 100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WHO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 단결이 중요하며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greatest threat we face now is not the virus itself. It's the lack of global solidarity and global leadership. We cannot defeat this pandemic with a divided world.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WHO는 또 백신 개발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것이란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는데 최소 2년 반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best to assume quite a long period, and my quickest time is 2.5 years.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돼도 안전성과 효능성 검사를 거쳐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WHO는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에서 코엑스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14.4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 상업지역에서는 20제곱미터가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 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지표 순위가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건전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2개 나라 재정 건전성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위는 지난 2010년 14위에서 지난해 26위로 10년 동안 12계단이나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 건전성 지표 종합순위는 2010년 5위에서 지난해 12위로 7계단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임위 구성 문제로 한 달 가까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곧 결단을 내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가운데 통합당은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전히 평행선 달리고 있는 여야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오늘 아침에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망부석도 아니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로 국회 의사일정 참여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와 코로나19 사태 등 비상 상황에서 등원하지 않는 통합당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리 당략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의 6월 통과는 지상명령이라면서 통합당을 향해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 등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남은 12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적어도 추경을 다루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조금 전 국회의장실을 직접 찾아가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0분간 면담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3차 추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거듭 통합당과의 협상에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답변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의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를 가져간 민주당이 아예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고 일당 독재를 하라는 겁니다.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면 법제사법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 본인은 복귀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이번 주 안에는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 목요일쯤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주 원내대표의 복귀 시점이 본회의 전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돌아오더라도 여야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낮은 만큼 박병석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어제 자정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그중 일부로 보이는 대북전단이 강원도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도 홍천군 서면 지역입니다. 네, 어떻게 파주에서 날린 전단이 강원도로 갔는지 궁금한데 지금 이 지 기자가 나가 있는 홍천에서 대북전단이 발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이 강원도 홍천군 서면과 강원도 춘천시 남면의 경계 지역입니다. 홍천강 주변에 있는 곳인데요. 지금 저 멀리 좀 보시죠.
저기에 비닐 풍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인데요. 한 3m 크기의 이 비닐 풍선과 풍선에 매단 현수막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현수막은 강물에, 풍선은 나무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현수막에는 김일성과 김정은, 김여정의 사진과 함께 6.25와 관련해서 북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별도의 대북전단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자정쯤이죠.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아마도 이 날려보낸 대북전단 가운데 일부가 이곳으로 날아온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남동풍이 불고 있었던 만큼 풍선이 북한 쪽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 그리고 소방 당국 등 조금 전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추가 수색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대북 전단을 수습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나흘 전이죠. 북한 접경 지역이 많은 강원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강원 접경 지역 5개 시군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대북 전단 관련자 출입은 물론 물품 준비와 운반도 막기로 했는데요.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미 백악관 전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외교가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 모두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의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에 이번 회고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공언한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깨고 다시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어떤 의도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외교가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에도 지금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 매파 중에서도 슈퍼 매파에 속하는 존 볼턴의 회고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인데요. 지켜보던 청와대도 강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his is a temporary device by the North Koreans to do what negotiation has done for them for 25 years, buy time to make progress on their nuclear program. 네, 볼턴의 이 주관적 기술을 어디까지 다뤄야 하나 좀 고민이긴 했는데 이미 파장이 무시할 수 없는 단계라서 저희가 첫 주제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 내용이 자극적이라서 일단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는데 일단 볼턴의 목적은 트럼프 흠집내기의 방점에 더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 충정도 좀 있는 겁니까? 저 두 가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그 주체가 등장하고 그 주체가 어떻게 발언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의 미국 간의 협상이 좀 종료가 되고
그렇다면 뭐 그때는 나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텐데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나왔다라는 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다른 것,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어요. 예. 보면 이제 싱가포르 회담 합의를 할 때 대충 뭐 그냥 뭐 알맹이 없는 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제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하고 뭔가 이제 소위 그 합의문의 상원 인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뭐 쪽지를 보내서 이거는 뭐 정말 얼토당토다 이런 이렇게 해버리면 가뜩이나 북한에 대한 이제 그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협상의 가장 그 최고 사령탑에 있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협상장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많이 약화되죠. 그래서 이번은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흠집 내기 뭐 이런 의도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지금의 그 이제 볼튼 보좌관의 이런 그 회고록 자체가 여러모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고록이 나오더라도 정말 많이 시간이 흐른 뒤에 회고록이 보통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들도 다 현직에 있고요. 좀 그 협상을 주도하던 정상들도 다 현직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회고록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이 현장에 상당 부분 있었죠.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가공해내거나 허위를 날조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객관성입니다. 지금 볼턴 보좌관이 쓴 책을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같아요. 뭐냐면 상대국 지도자한테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애걸했다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 전까지 협력을 했던 대통령한테 거짓말쟁이라고까지 하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내용을 팩트를 떠나서 일단 객관성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적인 평가가 일단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왜냐하면 볼턴 전 보좌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죠.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볼턴 보좌관이 이 사실 그때 말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은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한 대통령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그때 말을 했어야죠. 근데 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일부 언론 쪽에서 쪽제비다. 왜냐하면 기회주의자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지금 모든 시선을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일부 언론은 책 팔아먹기 위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차근차근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 점, 객관성과 진실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합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 청와대도 발끈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카운터 파티였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일단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그리고 이거 외교적으로 이 관례상 굉장히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 NSC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아직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이미 벌써 이제 그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한 400여 곳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거 자체가 단지 어느 한 개인의 회고록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교 관계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있어서 이 그 정세 문제 또 북한 문제 이런 현안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 볼튼 보좌관의 이게 쓴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한테 자극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제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일종의 그 우리 한국이 만든 뭐 통일 아젠다에 의해서 뭐 미국이 뭐 딸려갔다라는 건데 저는 그걸 한쪽으로 보면 좀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또 미국의 그런 국익하고 우리 국익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원치 않더라도 북한과 대화의 장에 나와서 무언가 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그 어떻게 환경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주도했다 한들 이건 역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표현은 뭐 저 일종의 문 대통령의 그런 이제 통일 시나리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야 미국이라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많은 수단과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이 조금 싫어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국을 좀 설득하고 그리고 환경을 만들면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북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도 있고 그러한 사례도 이번에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좀 뭐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그렇죠.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이건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앞서 그 일국의 현직 대통령한테 조현병 환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이 상당히 듣기에도 기분 나쁜 이 무례한 표현인데 이 무례한 표현을 걷어내고 봐도 사실 비핵화 해법은 정답이 있으면 진짜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다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법에 대한 생각이 전문가도 다 다른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번 볼턴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자, 우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복기를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해요. 그리고 2018년에 평창에 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노선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3월 달에 이미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핵을 무력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한 다음에 협상으로 나오겠다는 판단이 그림을 그려쳐요. 신년사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뭐 그걸 한국이 제안했다. 그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김 차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양측이 지금 이견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박수를 쳐줘야지 거기다가 그걸 고춧가루 뿌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실장이 제안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번 뭐 판문점이든 뭐 자기 표현을 애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100번이라도 애걸 하겠습니다. 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회담인데 그럼 우리는 남의 일처럼 쳐다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 중심주의. 그러니까 비핵화하면 오로지 한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통일 아젠다에 뭐 쏘갔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통일해야지 그럼 비핵화만 하고 끝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미국 중심주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미국 중심주의.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버전을 봐요.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북미 정상회담을 누가 이끌든 간에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좋은 건데 이걸 철저하게 미국 관점에서 봐서 회고록에 이런 부분을 이제 실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볼턴의 회고록은 철저하게 지금 미국의 시각에서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1차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실장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런 것을 문제 삼은 부분도 그런데요. 자, 그런데 이 팩트 자체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정세현 전 장관이 YTN 스튜디오에 나와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사람이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야 될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지도 않고 문 대통령의 공고만 가지고 또는 그 심부름을 한 정의용 실장의 얘기만 듣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팩트 자체가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백악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없었습니다. 그때는 안보부 장관은 맥마스터예요.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 거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 정상인데 정의용 실장 말만 듣고 결정을 했겠느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게 4월이고요.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장을 건네러 간 게 3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볼턴이 백악관에 있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3월 8일에 아마도 이제 정의용 실장이 이제 방미를 했고 그다음에 볼턴 보좌관이 아마도 3월 22일인가 그때 뭐 이렇게 지명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세현 전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 안보실장이 가서 한다라고 해서 뭐 저 미국의 대통령이 뭐 덥석 받을 건 아니고 이걸 받았을 때 어떤 이제 득이 있을까 또는 이제 어떤 상황일까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이제 하죠. 그리고 또 설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다 이야기가 뭐 즉흥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 뭐 대통령 되신 지가 뭐 얼마 안 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제일 먼저 전임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인수인계 받았다는 게 북한 핵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이제 정우영 안보실장의 그런 정상회담 제안을 이제 듣고서 그러면 야 내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 볼 수 있는 기회이겠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볼튼 보좌관의 이제 그 회고록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좀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는데 밑에 뭐 이제 실무진 내에서는 자꾸 반대를 한다. 그 실무진의 대표는 이제 볼튼 보좌관인 거죠.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나 국제 사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란 말이죠. 이제 뭐 경제 쪽에서 이제 활약하시던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기본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가장 최적의 그런 이제 산출을 내기 위한 그런 이제 돌파력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거의 그런 그 패턴을 관습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그 모험가 정신이라기도 하고 뭐 창조적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동북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북한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도 있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만은 동북아가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한 뭐 3분의 1 이상의 비중이고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무언가 이제 미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경제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과거의 방식대로 90년대부터 해서 했던 방식, 단계적인 하나하나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또 이제 볼튼이 말하는 리비아식 접근 방법, 이거는 과거에도 미국이 했단 말이죠.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번 판에 말 그대로 빅딜을 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볼튼 보좌관의 회고록에 보면 이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데 영변 말고 플러스 알파로 좀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거는 아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영변하고 제재의 일부 해제 조금 한 뭐 말은 뭐 1%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걸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욕심이 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하노이에서도 이게 결렬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과감한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밑에 이제 실무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젊은 나이에 너무 이제 성격도 급하고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좀 언밸런스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이런 사업가적 마인드 때문에 비판도 받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풀리나 이런 기대도 사실 했었는데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볼턴 보좌관은 계속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해법이 전혀 다른 각 아니었겠습니까? 왜 처음에 임명을 했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볼턴은 이 보수층에 상당한 지지 기반이 있어요. 그리고 리비아식 모델 상당한 부분에서 볼턴은 그냥 어떤 정치인이 아니고 비핵화에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매파 네오콘의 어떤 지지층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게 비핵화를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파국으로. 그러나 저는 미국 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규책론을 좀 들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9월에 전 볼턴 보좌관이 욕한 많은 부분들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합의문에 영변 영구 폐기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남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이. 그러면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영변을 내놓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영변은 아주 중요한 핵심 시설이거든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설득해서 개연성이 있죠. 예. 그럼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문 대통령께서 평양에 계시다가 오자마자 24일 날 워싱턴으로 갑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나요. 그럼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추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내놓는다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하노이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을 받지 않을 거였으면 예. 하노이 가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서 볼턴의 보좌관의 반대도 예. 있었고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 가서 딜을 하겠다고 갔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은 다 된 줄 알았던 거죠. 합의가 된 네. 줄. 근데 거기 가서 사실 이제 판이 깨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을 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뭐 볼턴이 껴줬다고 그러지만은 무슨 학고방도 아니고 북한이 미국이 거기 가서 보좌진하고 무슨 의견이 틀려가지고 합의를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체가 하노이에서 합의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냥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고 예. 마침 그때 본인의 개인 변호사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할 때거든요, 의회에서. 그때 하노이 그 CNN을 보면 화면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절반은 절반은 하노이, 예. 하나는 코언. 네. 근데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코언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노이 결렬이 가장 큰 지금까지의 그 아픈 부분이고 예.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그 협상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좀 조한범 박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볼턴 회고록을 봐도 그렇고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절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반응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앞으로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Denuclearization is a very important word, become a very well used word. And a lot of people don't know what it means, but to me it's pretty obviou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ke.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네, 북한과 미국의 계산법이 만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보통 근데 정상회담하면 조한범 박사님이 짚어주셨지만 보통 실무선에서 어디까지 합의를 하고 이런 게 좀 정해지고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정말 큰 틀에서 정해진 게 없이 그냥 만났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 상당히 그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정상회담은 실무적으로 다 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상들이 만나서 이제 세레모니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정말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담판을 짓는 건데 이제 북한의 경우는 그건 아니죠. 그냥 기본적으로 의제만 제기하고 각자 입장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정상간에 만납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미 간의 미국 간의 이제 대화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톱다운 방식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소위 이제 정상 간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협의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노이 회담 때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튼 전 보좌관에 대해서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튼 보좌관의 특성을 그리고 과거에 보면 뭐 흡혈귀다 그러고 뭐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도 한 인물인데 이제 북한과 협상할 때 그 전권을 가졌던 인물이 이제 비건 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 회담 하기 전에 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보면 사실상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비건은 이제 소위 그 병행적으로 동시 병행적으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잘하면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해법을 이제 미국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 보면 비건 이제 대표가 소위 이제 조건부로 일부 제재를 해제해 주는 거. 그리고 또 금강산이나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9.19에서 영변이라는 카드를 이제 원래는 이제 핵 문제는 미국 간에 다루는 거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한테 제시할 카드를 이제 남쪽에 제시를 하면 안 되죠.
그냥 이제 두루뭉실하게 하거나 남쪽에게는 우리 이런 우중이 있는데 그거는 미국하고 하겠다라는 쪽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간에 이제 협상을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영변 카드를 이제 남쪽하고 협상을 할 때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미 북한의 협상 카드를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카드 말고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남북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런 기대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이제 비록 이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영변 카드는 제시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대를 걸쳤던 게 아마도 이제 협상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협상 차원에서 보면 너무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너무 집중을 했고 그 볼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비건이라는 사람에게 너무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위 미국하고 협상할 때 써야 될 카드를 이제 남북 무대에서 이제 쓴 게 바로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제안과 그러한 협상 자세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선희 이제 부상도 하는 이야기가 미국의 개선법이 다르고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미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나름대로 미국의 입장은 이걸 것이다라고 왔는데 전혀 다른 거죠. 근데 그게 협상 기술적 측면에서의 그런 이제 북한의 있었다. 미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협상을 상대를 할 때 여러 사람이 하면 어느 한쪽에 본인이 원하는 쪽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쪽도 봐가면서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플랜 A만 가지고 온 그런 이제 성급함, 다급함 이런 것도 북한 입장에선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큰 카드, 그렇죠. 영변을 하노이 때 꺼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꺼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어떤 뭐 전략적 판단의 미스도 있었다. 이제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런 카드는 다 예상한 거고 이제 그러면 이거 자체를 이제 실제로 협상을 할 때 제시했을 때하고 이미 카드로 제시해버린 거예요. 본인의 카드를. 그러면 이제 그 협상에 있어서의 그런 협상의 그런 그 레버리지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좀. 근데 그 부분은요, 전 조금 이제 견해가 다른 게 북한이 영변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하노이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은 하노이가 아예 불가능하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없었을 뭘 것이다. 내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은 미국은 절대 안 나오죠. 영변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플러스 알파를 계산하고 간 거죠. 안 되면 깰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영변을 저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영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핵심은 틀림없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변을 영구히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영변에 들어가서 폐기를 하게 되면 이건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생션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가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것과 가역적인 것을 바꾼다고 그러면은 미국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안 받은 거죠. 더 받으려고 볼턴이. 그러니까 영변을 받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죠. 그리고 영변에 들어가면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북핵 전모가 파악이 돼요. 그 외에 다른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변에서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영변을 부족하더라도 받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변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제 추정입니다만. 그리고 그랬으면 사실은 북미가 거기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이제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변이란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나와서라도 그럼요. 회담을 해보려는 게 있었다. 근데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하노이 회담이 타결됐다면 미국의 재앙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는 무기 시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볼턴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의 재앙이 아니라 미 군사 복합체의 재앙인데 이 주어를 바꾼 것이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군사 복합체의 경우는 소위 이제 군수 물자를 판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서 그 긴장이 되어야만 이제 소위 무기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거부터 저희가 분단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때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그 볼턴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영변이라고 하는 소위 작은 것만 내놓고서
이제 제재를 많이 줘서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 그러면 북한은 이제 비핵화로 가지 않고 트여진 숨통을 가지고 더욱더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더 골치 아프게 만든다. 그러니까 더 악한 집단으로 변화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제기를 하고 싶어요. 자, 지금처럼 이제 북한이 기본적으로 우선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 협력하겠다 하고 나오면 가장 좋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이제 가깝게는 90년 초반에 최초로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30년이 걸린 문제예요. 그럼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우선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해라. 그래야만 제재 해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30년 전부터의 그 입장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에서 이제 소위 리비아 방식이 아닌 이제 단계적인 해법으로 해서 이제 네. 합의를 하고 그걸 이행하다가 또다시 어그러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예. 지금부터는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인센티브를 한번 줘보자. 예. 저희가 지금 북한의 군사적인 긴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국방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또 한미 간의 굳건한 이제 그런 군사 동맹을 네. 통해서 북한의 그런 도발에는 철저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억제를 하면서 한편으로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풀어주고. 조건부로 가지고 예. 한번 줘보는 것도 그러니까 북한이 죽어도 싫다라고 하는데 너 이거 반드시 해라 이런 쪽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그러한 접근도 저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좀 다양한 그렇죠. 해법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비핵화 협상 계속 지지부진했고요. 그 이후에 남북미 정상이 이제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볼턴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 오는 걸 양국 정상이 원하지 않았다. 뭐 이게 뭐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뭐 폼페이오 다 보이는데 볼턴은 정작 그때 화면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출장 중이었다면서요. 그 630 판문점 회동도요. 볼턴 말에도 나와요. 우리가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 그림을 보면. 하노이 깨지니까 4월달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죠. 트럼프 대통령 만납니다. 그리고 서울로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서 판문점 바로 가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틀 전에 도쿄에서 트윗으로 정상회담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웃기는 얘기죠. 정상이 이틀 안에 그런 경호도 없이 사전에 그런 검사도 없이 그럼요. 절차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준비해서 만난 회동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역할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깨진 판을 다시 만드는 거죠. 밥상을 계속 차린 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밥상을 뒤집은 게 북한하고 미국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볼턴은 사실은 가장 원리주의적인 입장의 비핵화를 원했어요. 근데 그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턴은 자기 방식대로 관철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것에서 많은 장애물이 된 게 사실 볼턴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자기가 가장 옳은 방식이고 그걸 따르지 않은 그런 모든 남북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턴이 쓰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뒤집어 보면은요. 예. 사실은 칭찬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북미 이 모든 외교적 판딩고는 한국의 창조물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예. 자기 둘이 해결 못하는 걸 우리가 판을 만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판을 깨놓고 우리가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칭찬이에요. 볼턴의 시각만 빼면 그럼요. 이 자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긴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를 고단하게 만들어온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창조물이라고 하면 그건 칭찬인 거죠. 그러니까 볼턴은 지금 객관적인 팩트도 있고 과장도 있지만 그러니까 증오와 분노 그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태의 그 맥락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네. 아직 뭐 이 회고록에 대해서 북한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북한 얘기도 조금 나오거든요. 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볼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저 모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폼페이오 이제 장관이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협상하는 이제 최고 이제 사령탑이네요. 그래서 이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뭐 볼턴이 못 믿었고 이제 그런데 이 폼페이오가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그렇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미국 내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 이거는 안 된다,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싶어요. 예.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좀 남겨놓고 좀 분리 대응할 이런 뭐 전략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실리적인 그러한 이제 경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대남 확성기들을 최전방 지역에 다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 바다만 건너면 바로 이제 그 설치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는 판문점 선언으로 철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협상을 깨겠다, 이 의지가 좀 확고하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적어도 이 대남 상호 비방 그걸 이제 우리 탈북 단체가 깼기 때문에 자기들도 깨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게 저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 장비와 출력 이런 걸로 봤을 땐 전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개하게 되면 이 개성까지 들려요. 그러니까는 시끄러울 낮에는 한 10km까지 아주 조용한 밤에는 거의 25km 내륙까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북한이 먼저 애걸복걸해서 그만하자고 한 게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저거에 아무런 실익이 없거든요. 만일에 그러니까 우리군이 정말로 이제 9.19 군사합의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저쪽이 훨씬 피곤해요. 근데 그런 걸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결국 북한이 이제 그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1차적인 첫 단계 행동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락 채널 끄는 거, 사무소 폭파, 그 다음에 4대 군사 조치, 1호 전투체계, 비무장지대 금강산 개성의 병력 투입, 전단, 그 다음에 서해 훈련 재개, 여기까지는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저 확성기 방송도 북한 입장에서는 예정된 수순. 예정된, 그러니까 삐라 살포라고 하는 그 계획이 일부에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설치만 할지 방송까지 할지는 좀 두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건 자기들도 아픈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확성기 방송 뭐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훨씬 더 압박이 되는 이런 부분. 자, 우리도 대북 확성기로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과거 우리의 대북 방송 어땠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결국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기습적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벌인 것입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북한에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도 말로 전하고 그것보다 더한 게 지금 들으셨듯이 김범수 씨 노래, 아이유 노래 이런 게 타고 개성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확실히 심적인 압박이 될 텐데요. 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 우리 조한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정교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남 전단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대남 방송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대북 방송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북 방송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오히려 더 이제 그 데미지를 피해를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그런 그 군부라든지 이제 소위 그쪽에서 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저게 이제 대남 방송의 경우도 저 확성기 방송인데 그게 지금 보통 새벽 한 5시, 6시부터 북한이 시작을 해서 저녁 10시까지 과거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경 지역에 계신 우리 저 주민분들한테는 엄청난 소음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처음에는 뭐 남북 간의 합의를 휴지 조각이다. 그리고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바꿔서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요즘 최근에 북한의 논조를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문제된 것은 이제 대남 삐라다.
예.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제 서서히 좀 아젠다를 좁혀가는 예.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서 대응하는 것도 추가적인 군사 조치를 바로 속도감 있게 취하지 않고 지금 뭡니까 1200만 장의 대남 전단 만들었고 3000개 풍선 만들고 주로 청년 대학생들이 가서 전선 문만 열어주면 언제든지 가서 뿌리겠다. 그러니까 즉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니까 이제 자기들도 대남 전단 뿌리겠다. 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아직은 희망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제 대북 전단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좀 국한에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북한의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일단 여기에 북한에서 문제를 끌고 그렇죠. 가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히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가고 예.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 긴장을 이제 아주 최고도로 이제 올려버리면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예.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 협력하자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미국도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경우도 과연 그럴까요? 이제 최근에 보면 식량 지원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안정,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정반대로 갔을 때 중국도 이제 북한을 지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명분이 뚜렷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명분에 있어서의 우위인 요 사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남쪽을 이제 흔들고 긴장 상황을 이제 분위기만 이제 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상황,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움직임을 이제 지켜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한범 박사님, 예. 지금 1200만 장 뿌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뿌릴까도 사실 관심인데 내일과 모레는 다 비가 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급해요. 예. 왜냐하면 삐라를 빨리 뿌려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맞습니다. 일단, 날씨 여건이 안 도와줘요.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날이 당분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정도에 약간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또 비가 옵니다. 네, 일단 6.25 70주년 되는 날은 그때 조금 이제 그 남쪽으로 불 이제 바람도 시시각각 바뀌고요. 예. 보통 이제 모든 바람이 제트 기류는 또 다르기 때문에 풍선 보낼 때는 대략 1000m에서 2000m 사이 그 바람을 보거든요. 그 바람을 보면은 당분간은 바람이 네. 남쪽으로 잘 안 붑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보낸 것도 이제 강원도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군 동향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자리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항상 적의 동향을 확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군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군사적인 행위로 9.19 군사합의와는 관련 사안이 없다고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북 전단 대북 전단이 아니고 전단이나 삐라 살포와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도 수단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제가 규정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현재 단계에서 그 9.19 군사 합의의 파괴 위반 행위로 북한이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9.19 군사 합의와 관계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국민 정서상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팩트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예, 합의 사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도발 행위의 일환이고 군사합의를 지금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행동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위협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 장관께서는 직역해서 9.19 군사합의를 직역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무력시 도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직역해서 보면은 팩트에는 맞는 건데 이 정서상에 좀 괴리감은 그렇죠. 있다. 예, 그렇죠. 어디까지를 북한의 도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무장지대에서 군사 훈련을 하거나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발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뭐 총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러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사실상 남북 간의 합의는 휴지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선제적으로 기존에 합의했던 사항을 이제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 위반하게 된 명분 자체가 뭐냐면 남쪽에 이제 소위 그 대북 전단 자체를 이제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합의를 이제 파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좀 무리한 주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무리한 주장이 왜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북 전단 문제도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부가 조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북 전단이 나와 있지만 대북 전단이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대북 전단을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꼬여 있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 지금 이제 불만을 갖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결국 아까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소위 리비아식으로 해서 북한을 몰아갈 거냐 아니면 그걸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걸 할 거냐라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대북 전단 문제가 이렇게 남북 관계 파탄까지 갈 일은 아닌데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 부분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16명이었지만 부산 러시아 선박 영향으로 해외 유입이 3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다시 40명대로 올라섰는데 지금 해외 유입이 30명이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46명입니다. 누적 환자는 12,48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16명이고 해외 유입이 30명으로 해외 유입이 2배 가까이 됩니다. 어제 가장 많은 확진자는 검역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모두 26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데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선원 16명이 집단 확진된 데 따른 여파로 추정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명, 경기가 7명, 인천이 1명으로 수도권이 14명입니다. 이 밖에 대전에서 4명, 충북과 대구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81명으로 늘었습니다. 27명이 격리 해제돼 완치율은 87.4%로 다소 떨어졌고 현재 치료를 받는 사람은 1,295명입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도 비상인데 방문 판매 업체가 고위험 시설로 지금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된 업종은 방문 판매 업체와 유통 물류센터,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그리고 뷔페 식당입니다. 이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사업주나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와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고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방역 수칙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한 달 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800여 명에 이를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입니다. 환자 한 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수를 계산한 재생산지수 R값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 4월 말까지는 재생산지수 R값이 0.58, 즉 환자 2명이 다른 사람 1명 정도를 감염시키는 수준이었다면 5월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집계를 보면 이 R값이 1.79로 크게 늘었습니다. 환자 한 명이 거의 2명에게 전파한다는 건데요. 고강도 대비책까지 언급됐습니다.
서울시에서 3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또는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하는 등 공공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정도에 이르면 종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외발 확진자 급증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시각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보면 미국이 220만 명을 넘겼고 브라질이 108만여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시아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확진자 41만여 명의 인도, 직전 이틀 동안 확진자가 3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가 매일매일 더해지는 셈이고요. 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도 각각 누적 확진자가 17만 6천여 명과 10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 국내로 일하러 들어오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는 지난 주말 동안 39명, 이 가운데 이 파키스탄 입국자가 18명이었고 방글라데시발 입국자가 9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또 항공편 운항도 중단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 그리고 해외 유입 환자 급증 관련해서 전문가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가 박원순 서울시장 녹취를 통해서도 들어봤고 방역당국 담당자 역시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확진자 추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어제 오늘은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많을 때는 지역사회 30명에서 40명까지 발생한 적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집단 발병 양상들이 보였었고 또 수도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 대전이라든지 뭐 전주, 강주에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들이 지난주까지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네, 자 해외 유입 증가는 다음 질문에서 한번 보고요. 이 애초 여름이 되고 또 날씨 더워지면 뭐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더운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거든요. 이 기온과 코로나 사이 상관관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워낙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겨울철 특히 이제 춥고 건조한 상황에서 이제 생존 기간이 이제 자연계 내에서 늘어나는 건 맞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걸린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면 아주 지역 사회 내에서 강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 특성 자체를 무시할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날씨나 이런 기온 상관관계보다 그게 더 많은 영향을 뭐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보다 이 해외 유입 사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부산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서 이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이에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뭐 해외에서 배가 들어오고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뭐 인력을 투입해서 짐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밀접 접촉자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일단은 이제 검역 상황에서의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먼저 하선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된 부분이 연락을 받고 예. 그 연락에 따라서 이제 그 선원들을 검사를 하게 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미 이제 사람들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게 돼서 이제 대량으로 접촉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제 검역의 과정에서 이제 확인해 놓은 거는 잘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떻든 이런 이제 특히 환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좀 선제적인 그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나라에서 오는 선박은 뭐 검사를 다 마친 뒤에 짐을 내리거나 이런 조치가 조금 필요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그런 조치들을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검역과 관련돼 있는 이제 부분들이 주로 이제 공항 중심으로만 이제 업무가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항만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개별 사례도 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이 확진자와 5분 식당에서 마주쳤고 또 같은 테이블이 아닌데도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국내에서 식당에서의 감염 사례 보다 보면 그 바로 옆에 아닌데도 이렇게 여러 차례 좀 이런 상황, 또 오래 접촉 안 했는데 발생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확진자가 좀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시기에 식당에 오게 되면 단순히 이제 본인 주변에 이제 침방울만 내놓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식탁 표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만지는 여러 군데 환경 오염도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실내에 에어컨이나 이런 게 틀어져 있으면 에어컨 때문에 이런 그 침방울의 확산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 오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손이나 이제 여러 물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마 환경 오염 통해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뭐 소규모 지역 감염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기준까지 공개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기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또 교수님 보시기에 그만큼 지금 상황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이제 수도권에서의 집단 발병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한 병상이 아마 서울만 하더라도 어제 일자로 50% 넘게 병상이 좀 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환자 수가 이제 많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그런 사전적인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0명으로 이제 일단은 우선 3일로 해놓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학조사관들이 제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수준이 하루 30명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일 추적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이 30명인 부분이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다르게 한 가지 좀 이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넣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실의 70% 이상이 차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런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한 측면에 있어서는 좀 선제적으로 잘 발표한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잘 발표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자, 곧 여름 이제 휴가철입니다. 또 최근 무더위 이어지면서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담도 커졌는데요. 방역 당국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상황 언급했습니다. 이게 뭐 거리가 충분히 떨어졌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외에서 이제 있을 때 이제 사람 간의 거리가 2m 이상 잘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뭐 전문가들이나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던 내용인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이제 하고 언급을 제대로 한 건 이제 어제 처음인 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외 활동에서는 이런 침방울에 이런 게 이제 잘 희석도 될 뿐더러 밀폐된 공간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질병관리본부도 언급했지만 야외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맞고요. 사람이 한적하거나 많지 않은 곳 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되 이제 밖에서 2m 떨어져 있을 경우는 뭐 온열 질환 이런 걸 우려해서 마스크를 좀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저도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휴가철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증상이 있는데 해열제 복용하면서 제주도 관광을 한 확진자에 대해서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뭐 마스크 썼는데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해열제 열알 먹을 정도였으면 검사부터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모든 거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쩌면 거꾸로 얘기하면 제주도에 절박함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왜냐하면 관광객들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제주도 자체가 확진자가 뭐 늘어나게 되는 것 자체가 제주도는 부담이 되니까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감기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고 열까지 나면 상당히 이제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들을 본인이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코로나19 증상에 합당한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해주시는 게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대유행 막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인 노력이 꼭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상황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차 추경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며 국회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제 대변인을 통해서 이달 3차 추경 통과를 위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직접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건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입니다.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이럴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수가 점차 늘고 있는데 저희 YTN 중계 카메라에 대남 확성기가 포착됐습니다. 현재 남북 접경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강화 평화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바로 건너편에도 지금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평화 전망대에서 바다 건너 불과 2km 거리에 북한 황해도 개풍군이 있습니다. 저희 YTN 중계 카메라에 확성기가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개풍군 원정동으로 추정되는데 2년 만에 다시 설치된 겁니다. 마치 사각탑처럼 생긴 확성기는 스피커를 적게는 30개, 많게는 80개까지 쌓아 만든 고정식입니다. 성능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전력난도 전력난이지만 스피커가 워낙 낡아 확성기를 틀어도 그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주간엔 10km, 야간엔 24km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미쳐 북한군 부대에도 들리는 우리 군의 확성기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62년 북한은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최전방 근무 군인들의 월북 등을 유도하기 위해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대북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1990년대부터는 대남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출력을 최대로 높여 남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막는 대북 심리전 제압용으로 목적을 바꿔 사용했습니다.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대북 대남 방송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양측은 확성기 방송 등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는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 사례로 꼽힙니다. 북한군이 당시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만큼 이번에 설치되는 확성기 개수도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20여 곳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송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확성기를 설치한 것은 그 용도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일로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규모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2년 만에 다시 확성기를 설치한 것은 대남 심리전 차원의 후속 조처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대남 전단 1200만 장을 인수했다며 살포를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접경 주민들은 경작 활동 등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어제 자정쯤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살포된 대북전단 일부가 강원도 홍천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삼엄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도 대북전단이 살포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자정쯤 경기도 파주시 덕은리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책자 500건과 1달러 지폐 3,000장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살포를 진행했는데요. 보내온 사진과 영상 보시겠습니다. 촬영하는 카메라 외에는 주변 불빛도 없는 곳에서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살포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담겼던 기존 영상들과 달리 전단을 하늘에 띄우는 모습만 짧게 담겼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단체로 지난 2005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꾸준히 진행해온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동안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대표가 아닌 회원 6명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대표는 자료를 통해 경찰에서 본인을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교육해 살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정부에 대해 강하게 반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려 하냐면서 북한 정권에 속고 있는 부모 형제에게 진실을 전하는 편지가 어떻게 접경 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나 감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북한에 날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과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 지역에서 24시간 경비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열 영상 장비에는 전단을 실은 풍선이 북으로 넘어가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야산에서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줬을 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대형 풍선과 함께 김일성, 김정은, 김여정 등을 포함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무에 걸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풍선에 대북 전단은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파주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있었다면서 어제 살포된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단체 4곳에 대해서 사기와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 직접 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입니다. 경기도는 수사 의뢰서를 통해서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후원금의 용처도 불분명해서 횡령과 유용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를 훔친 40대가 6km에 이르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주변 차들뿐 아니라 막아서는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면서 마구잡이로 운전해서 6명이나 다쳤는데요. 황당하게도 경찰 조사에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승용차. 급하게 차선을 바꾸고 마구잡이로 좌회전도 합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이 막아서자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갓길을 따라 다시 달아납니다. 서 있던 차도 2대나 들이받으며 위태로운 도주를 계속합니다. 20여 분 동안 6km나 이어진 추격전. 어렵사리 길목을 차단한 경찰이 운전석과 보조석 창문을 부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시민 2명이 다쳤고 순찰차 2대와 일반 차량 2대가 부서졌습니다. 피의자 42살 A씨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도주 차량이 급격히 핸들을 꺾으면서 옹벽과 충돌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 차량을 2차 충격을 2번씩 충격을 했고 또다시 도주를 하면서 A씨가 차를 훔쳐 달아난 건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편의점 앞에 세워진 차가 주인 없이 시동이 켜진 채 있는 걸 보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붙잡힌 장소는 용인의 전통시장 일대로 보행자와 차량이 많아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량을 훔친 이유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런 절도 피해를 막으려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주차한 차는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최근 일본이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공부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어린 시절 군함도에서 귀염받으며 자랐다는 한 제1교포의 인터뷰를 내세웠는데요. 그 증언이 실제 어떤 내용인지 고한석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지난 15일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한 뒤 과거 제국주의의 폭력도 이곳을 통해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 측이 만든
제1교포 스즈키 후미오 씨 영상입니다. 지난해 86세로 작고한 그는 구남도에서 태어나 10살까지 살았는데 그 시절 차별은 없었고 오히려 귀여움받았다고 말합니다. 周囲の人とかいろんな方から可愛がられたとかっていうことあるけど、こう指さされて朝鮮人だとかという。 나가사키 원폭 투하 등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은 그의 말에 거짓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스즈키 씨의 경험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고통으로 가득했던 구남도의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징용이 시작된 건 1939년으로 일제는 그때부터 징용, 할당, 모집 등 합법의 탈을 쓴 폭력으로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즈키 씨는 그보다 6년 전인 1933년 구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강제 동원자가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스스로 구남도 탄광으로 가서 일찌감치 정착한 이른바 기주 조선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직장 내에서 관리직에 있다거나 탄광의 경우에는 숙련된 광부로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 환경 자체가 강제 동원된 분들과는 달라요. 이 같은 사실은 스즈키 씨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오장이었다고 말한 걸 보면 징용 이전에 와서 일종의 승진을 한 중간 관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스즈키 씨 가족의 거주지는 강제 동원자 숙소가 아닌 직원 사택, 일본 최초의 콘크리트 아파트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일제는 군수물자를 대기 위해 조선인 강제 동원에 열을 올렸고 과도한 채굴과 폭력이 만연하기 시작한 탄광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스즈키 씨 가족은 구남도를 떠납니다. 島から何ですか定期的に市内に行ける船があるんですよね。その時に出て行ってそれからに帰ってこなかったという話ですよ。 일본이 구남도의 진짜 역사라며 보여주는 인터뷰 영상. 단편적 사실을 부풀려 총체적 진실을 흐리는 역사 왜곡 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요원을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인 보안요원은 물론이고 또 노조와 취업 준비생들까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 구본한 인천공항공사 사장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여객 보안 검색 근로자를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1,900명,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9,700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 작업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구 사장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 후속 조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3년에 걸친 정규직 전환 절차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천공항공사는 이들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 요구가 이어지자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뒤에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2017년 5월 정규직 전환 선언 이전에 입사한 직원은 대부분 직접 고용이 되지만 이후에 회사로 들어온 직원은 공개 경쟁 방식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직원에게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탈락자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자회사로 편입된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공사 노조는 직원들과 합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고용 안정 방안이 없는 졸속 대책인데다 노노 갈등을 초래해서 국민 혈세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허탈감도 무시 못할 문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공항공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해온 준비생들은 무시하고 투명한 기준도 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구본한 사장은 어제 보안위원회 호의를 받아서 기자회견장에 입장할 정도로 큰 반발에 마주했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만과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계획을 마련한 건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제품 사용 후기를 올리면 협찬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매체별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고 또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거나 댓글로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금전적인 지원 또는 할인, 협찬 등의 구체적인 경제적 대가 유형을 밝혀야 하고 체험단, 홍보성 글, 일정 기간 사용했다는 등의 애매한 문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투자 분야 용어인 마스터리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재임대가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최근 열린 새말 모임에서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이 재임대 마스터리스는 건물 전체를 특정 임차인이 장기 임대한 뒤에 이를 다시 임대해서 관리하는 일을 일컫습니다. 전문 업체가 임대하는 경우 이 업체가 임차인 유치와 건물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경영하면서 건물주와 임대 수입을 분배하게 됩니다. 새말 모임은 또 건강한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나 투자를 일컫는 헬스테크는 건강 투자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건강관리 기술을 일컫는 헬스테크는 건강기술로 우리말을 선정했습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의 불쾌지수는 약 80으로 이 더위로 일반인 대다수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수준까지 올랐고요. 기온도 30.7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볕이 그래도 어제만큼 강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그늘에서는 더위가 한결 덜합니다. 오늘 야외에서 활동하신다면 이렇게 그늘을 찾아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강원도 영월로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그 밖에 대전과 대구, 동두천도 31도를 웃돌며 덥습니다. 앞으로 춘천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며 지금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더위는 내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강원 북부와 제주도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곳에 따라 강하게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 북부와 남해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주변 점검 미리 철저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